네, 안녕하세요. 정태익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코너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부동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이틀 전에 발표한 그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수는 한 35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보고서인데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규제를 담고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정리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 부분도 많아서 최대한 좀 단순화를 했는데 듣는 분들에게는 어떤 양 자체가 절대적인 양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강력한 폭탄이 터졌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요. 6.19 대책 때 좀 미흡했죠. 그때 뭐 제가 또 그 영상도 올렸지만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뭔가 8월 달에 뭘 할 거니까 그걸 뭐 봐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센 게 터졌어요. 이따가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다주택자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부동산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으로 올 만큼 그런 폭탄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19 대책 때 막 그 투자자들이 뭐 아랑곳하지 않고 추격 매수를 막 했었어요. 6월 19일 이후로도 뭐 서울의 집값은 막 계속 올라갔고 재건축 시장 또 뭐 분양 시장은 계속 과열이 돼 갔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러다가 이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원래 8월 말에 발표할 거를 8월 초로 땡겨가지고 아주 강력한 정책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멘탈 붕괴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양권 사놨는데 지금 팔아야 됩니까?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책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바라보는 문제의 원인을 한번 볼게요. 정부는 이 과열 시장이 왜 이렇게 과열됐다고 보는가 이거죠. 자, 서울, 과천, 세종시, 부산 이렇게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과열이 되는 거냐? 재건축하고 재개발 그리고 분양권 전매 이 두 가지 축으로 뭔가 부동산이 계속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오래된 빌라나 단독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바꾸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들을 이제 부시고 다시 새 아파트로 만드는 게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뭔가 낡은 동네에 어떤 그런 개발 호재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신규 분양에서도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프리미엄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열은 누가 만드는가? 정부가 보기에는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재개발 재건축하고 분양권 시장에 다수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어떤 실수요자들이 사가는 거를 뺏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독점을 해서 그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한테 웃돈을 받고 팔고 있다.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정부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정부의 인식은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써 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참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정부가 이렇게 불황이 오거나 어떤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 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때는 항상 다주택자들을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뭐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네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시장에다가 돈을 갖다 넣어라. 그럼 내가 뭐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줄게.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막상 이렇게 뭐 돈을 버는 시장, 이런 호황인 시장이 되면 다주택자들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막 또 이렇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죠.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죠. 저번 정권에서는 이제 워낙에 부동산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이제는 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부동산은 뭔가 다주택자들이 악의 축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청와대 무슨 수석이 발표한 것도 보면은 뭐 다주택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뭐 얼마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거니까 뭐 미리미리 정리하라는 등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또 국토부 장관도 무슨 뭐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죠. 다주택자라고 모두 다 투기 세력은 아니고 투기 세력들이 일부 다주택자일 수는 있지만 근데 너무 싸잡아서 좀 그렇게 매도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할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가죠. 정부가 바라보는 시장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봤을 때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기는 한데 단순 숫자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가 봐요. 어찌됐든 정부의 입장은 그렇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열이 됐느냐? 저금리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전 정권에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뭔가 갈 곳 잃었던 돈들이 부동산으로 쏠려오면서 뭔가 이런 투기 과열이 됐다라고 정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저금리로 인한 그 전세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지만 요즘에 특히 뭐 2, 3년 내에는 갭 투자라고 해서 아주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그런 단기 투기 수요까지 생겨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뭐 투기를 좀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되게 된 이유다라고 이제 본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다주택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 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돈줄을 옥죄자. 저금리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LTV, DTI를 최대한 강화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이 돈을 빌릴 수 없게 하자. 그리고 규제 완화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규제를 하면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뭐 이거에 제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규제들을 보면 어떤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부가 설정한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서민 주거 안정 해서 공급을 하겠다. 자, 새로 짓는 어떤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민들, 신혼부부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취지고요. 근데 이 공급은 원래 예전에 하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크게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정말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은 보호하자. 근데 그 말은 거꾸로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가 사갈 집들을 뺏어가고 있다고 이제 본 거죠, 정부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규제함으로써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지금 세 단계의 지구를 설정을 했어요. 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해서 세 등급으로 투기지역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그냥 일반적인 지역이니까 일반 지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계속 중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센 게 투기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투기지역은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그 외 일반 지역들에 생기는 규제들이 모두 다 들어가는 거죠. 가장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는 곳이고 조정대상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과 일반 지역에 해당되는 것 요것만 이제 되는 거죠. 결론은 규제가 이렇게 중첩돼서 쌓여간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정책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번씩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약한 데부터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지역들, 수도권 외곽에 있는 도시들과 네, 뭐 강원도, 뭐 충청도, 뭐 전라도, 뭐 부산 빼고요, 세종시 빼고 그냥 일반적인 전국에 적용되는 규제 정책부터 볼게요.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니까 18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됩니다. 원래 유예를 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유예 기간을 종료함으로써 이제 다시 효력이 발휘가 되게 되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를 부시고 새 아파트로 바꿀 때 어떤 이득이 생기면 그 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를 내느냐? 최대 50%까지 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예를 들어 뭐 5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이제 재건축이 돼가지고 뭐 10억이 됐다고 치면 단순 계산하면 5억을 번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비용을 뭐 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한 4억 정도를 벌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50%인 한 2억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팔질 않았잖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한 상태죠.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집이 새 집으로 바뀌어가지고 가치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세 같은 건 팔아가지고 현금화가 되면 그때 세금을 내니까 돈을 내면 되는데, 이 제도는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준공하면 그냥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내야 되죠? 집을 팔던지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다시 환수 제도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18년 1월부터 그렇게 된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하한이 없었습니다. 하한이 없었고 그냥 지자체장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어떤 동네 같은 데는 그냥 의무 비율을 0%로 그냥 그 시장이 정해버리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건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하한을 정했습니다. 서울은 10%고 그 외에는 5% 이상을 무조건 임대 아파트로 지어라 라는 거죠. 그 말은 어떤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할 수 있었던 집을 임대 아파트로 아주 저가에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돈 되는 게 좀 줄어드니까 뭔가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더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 정책을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일반 지역 말고 한 단계 더 높은, 가장 그래도 낮은 단계의 규제 지역입니다. 그걸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주 다양한 정책들이 들어갑니다. 자, 전국에 걸리는 그 규제하고 추가로 이 지역은 별도의 규제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은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동탄 2기, 부산 7구 이렇게 됩니다. 위례는 성남과 하남과 송파에 엮여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례도 들어가고요. 일산은 고양에 있으니까 들어가겠죠. 그런 지역들은 어떤 그런 규제가 추가로 더 들어가냐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이게 되게 지금 폭탄 같은 일이에요. 제가 숫자를 보여드리면 아마 좀 깜짝 놀라실 텐데, 자,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12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나면 6%의 세금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한 88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나면 24%를 냈고요. 그다음에 1억이 넘어가면 뭐 38% 정도 뭐 이렇게 냈었습니다. 1억 5천 넘어가면요. 근데 이제 18년 4월부터 그 아까 말했던 서울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서울과 성남, 하남, 뭐 광명, 뭐 동탄 2기, 뭐 일산, 뭐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10%를 추가합니다. 다주택자라면 한 세대당, 한 가족당 집이 두 채가 된다면 일괄적으로 10%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6%였던 게 16%로 늘어나는 거고요. 40%였던 게 50%로 늘어납니다. 집이 두 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고, 집이 세 채 이상 있는 사람들이라면 20%가 중과됩니다. 6%였던 게 26%로 늘어나는 거죠. 단순 계산하면 세율이 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최대는 60%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억 초과하면은 60%를 떼갑니다. 1억 5천만 넘어가도 55%를 떼가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 뭐 3년을 보유해가지고 광명에 내가 뭐 3년을 보유해서 한 1억 5천을 벌었다. 그러면은 55%니까 한 8천만 원을 떼가는 거죠. 나한테 7천만 원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35%만 냈었는데, 예전에 3분의 1 낼 거를 지금은 거의 뭐 반 이상을 내게 되는, 세율이 훨씬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그 양도 차익에서 어떤 이득을 보기가 쉽지 않아지는 시장인 거죠. 세율이 워낙에 세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 10% 20% 붙는 거를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라고 권장을 하는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해라 라는 취지로 지금 만든 거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임대사업자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4년을 의무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나 전세는 계약할 때마다 5% 이상을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회 계약에서 5% 이상을 인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동네가 뭐 전세가가 뭐 많이 뛴다고 해도 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4년간은 5% 못 올리는 거죠. 물론 뭐 재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번 올린다 그러면 10% 밖에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떤 자기 재산권에 아주 큰 침해가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양도세 중과라는 게 너무 세기 때문에 아마 이걸 피하시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라는 거는 또 4년의 의무 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불안한 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1가구 1주택, 세대라는 건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족의 집이 하나만 있었으면 그냥 그거는 양도세를 아예 안 냈었는데 그거를 기준을 한 단계 더 올렸다는 겁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2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2년 이상 거주도 하라는 겁니다. 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집부터 되기 때문에 과거의 집들은 상관이 없고요. 이제 어제부터 집을 어떤 뭐 잔금을 치렀다든지 등기에 소유권을 올렸다면 이제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분양권을 전매할 때 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양도소득세를 원래 내기는 내는데 그거를 이제 세율을 훨씬 강화를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내에 팔면 50%, 2년 이내에 팔면 40%, 2년 이상이었으면 6에서 40%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50%를 내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18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봐주는데 올해 말 이후에 분양권을 파는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50% 내라는 겁니다. 제가 프리미엄을 1,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500만 원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권 시장으로서는 아주 커다란 악재죠. 옛날엔 세금을 5% 낼 거, 뭐 10% 낼 거 이런 것들도 그냥 일괄적으로 50% 내라는 겁니다. 아까 그 양도세 중과보다 훨씬 센 거죠.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그냥 뭐든지 벌면 반은 국가에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분양시장이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규제가 이어지죠.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를 합니다. LTV, DTI의 그 비율을 확 낮추겠다 이겁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죠? 광명하고 성남하고 하남하고 고양 뭐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들은 집이 아예 없는 무주택자들은 LTV 70%, DTI 60%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6월 전 수준. 그러니까 크게 바뀐 건 없으세요. 무주택자들이라면. 근데 다주택자 아니면 주택이 하나 있던 사람들 중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60이랑 50으로 떨어집니다. 기본이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도 안 받았던 사람들이 60% 50%고 뭐 저 같은 사람들 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기 광명이나 어디 뭐 성남이나 일산에 집을 살려고 하면 50% 4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산에 4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대출을 2억 이상은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제가 현금이 2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돈줄을 아주 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게 뭔가 대출 받아가지고 없는 돈으로 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도 분양을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돈 버는 분들이 워낙 많았죠. 그래서 전매 제한을 언제까지 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면은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는 분양권을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분양받아가지고 건물 준공되려면 한 3년 걸리죠. 그동안 그냥 내 돈이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묶여 있고 나중에 이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엄청 때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분양 받아봐야 돈이 묶이고 나중에 양도세를 엄청 많이 떼간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이 바뀌어야 돼서 17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규제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서울에도 중첩이 되고요. 또 과천, 세종시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지금 대출도 규제가 확 들어가고 분양 쪽에서 그리고 양도세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의 시그널은 명확한 거죠. 다주택자 하지 말고 다주택자 했으면은 세금 엄청 내서 돈을 못 벌게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센 단계 투기 과열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아까 들어갔던 그 규제들과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투기과열지구 전용 규제가 있습니다. 아까 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지역은 서울 11개 구입니다.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그리고 과천시. 서울에서 그나마 덜 오른 곳들은 다 넣습니다. 그리고 과천시가 들어갔죠. 여기는 아까의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빌려주는 퍼센트가 훨씬 적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가 무주택자더라도 50%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5억짜리, 6억짜리 집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6억짜리 집이라면 3억 정도가 내 현금이 필요한 거죠. 과거라면 70% 정도 빌려줘가지고 조금 나았죠. 근데 지금은 한 20% 정도의 현금이 더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다 DTI까지도 제한을 둬버리니까 내가 대출이 많다 그러면 더 작아집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만약에 서울이나 과천에 집을 산다고 그러면 40%밖에 안 빌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40%고요. 저같이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한 건 이상 있는 사람들은 30%밖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근데 6억짜리를 사는데 1억 8천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4억 2천만 원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신용대출을 땡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말 집 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4억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근데 서울에 있는 집값들은 괜찮은 집들은 다 5억, 6억, 뭐 7억, 8억, 10억 넘어가는 이 시장에서 지금 30%만 대출해준다는 거는 다주택자는 그냥 집 사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전매 제한이 들어갑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훨씬 강화한다는 얘기죠. 자, 재건축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조합이 생기고 그걸 사업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관할 관청에 저희 이렇게 사업을 할 건데 승인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사업 시행이거든요. 그럼 사업 시행이 인가가 났다는 거는 그 관할 관청에서 그래 너네 이렇게 사업을 해라. 뭐 집 부시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해라 라고 선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조합원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 기존에 있는 집주인들한테요. 분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관리처분 인가라는 걸 또 받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분을 하면 기존의 조합원들은 몇 평짜리 집을 얻고 뭐 추가 분담금은 얼마고 해서 정산은 어떻게 해서 돈은 이렇게 남겨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라고 정산 개념의 어떤 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할 테니까 승인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관할관청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일반 분양을 하죠. 일반 분양을 하면은 이제 조합원들은 아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청약을 넣어가지고 분양도 받고 그리고 기존 사람들은 이주하고 뭐 지원금 받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건축 시공을 하고 그리고 준공하면 다시 입주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합을 청산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갑니다. 근데 이 중간 단계에서 그 중간중간 이제 못 팔게 하는 거죠. 조합원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가게 만든다는 거죠. 자,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재개발 조합원은 분양권을 전매 제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건 단독과 빌라 같은 거를 부시고 아파트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자, 관리처분 인가 단계가 지나고 난 그런 조합은 원래는 착공하고 뭐 준공하기 전에 막 사고팔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조합원 뭐 입주권을 이렇게 산다든지 뭐 프리미엄 주고 사고 뭐 이렇게 거래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준공하고 입주하는 그때까지 소유권을 남한테 팔 수 없게 아예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처분인가 나고 나서 준공까지 뭐 빠르면 3년, 뭐 길면 막 4, 5년도 걸리는데 뭐 4, 5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아예 팔지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필요해서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그냥 뭐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물론 투기를 잡는다는 목적은 뭐 맞긴 하지만 이거는 뭔가 그 국민의 재산권을 너무 옥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정책 그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9월 달에 법 개정하고 바로 하겠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재건축. 기존의 아파트를 부시고 더 큰 아파트로 이제 만드는 게 재건축이죠. 그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도 양도를 제한시키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걸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조합이 설립되면 양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었어요. 재건축 조합이 생기는 순간 그 조합원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팔게 되면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있죠. 양수자. 양수자는 집을 분양받지 못하고 바로 그냥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냥 돈 받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집을 내가 받으려고 사는 거지, 이거를 받아가지고 현금 청산하려고 내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면 남한테 파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중간에 팔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뭐냐면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3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나는 경우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3년간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내가 3년 정도 소유를 했다면 그러면 팔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빡빡한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시행 인가 나면 또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또 그 사이에 또 3년을 보유를 하면 또 지지부진하다고 보고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 우선 못 팔고요. 그리고 3년째 사업 시행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은 또 3년을 또 못 팝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후에 3년 내에 착공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못 팔아요. 네. 그래서 계속 못 팝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까지 그냥 끌려가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말하면요. 그냥 우리 집이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는 이유로 나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를 팔지 못하고 계속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되게 되면 초과 이익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세금이 왕창 때린다는 겁니다. 최대 그 수익의 50%를 세금을 내라는 거죠. 내가 집을 팔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재건축된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준공되면 세금이 몇 억이 날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다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 상태라면요. 자, 거기에 더 센 곳, 투기지역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추가적으로 하나의 더 규제가 들어갑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이 들어가고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지역은 이렇습니다. 서울 14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그리고 세종시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너무 과열돼서 강제적으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정부가 본다는 겁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의 건수를 규제합니다. 이게 되게 센 거거든요. 아까는 금액의 비율을 조정했는데 이제는 비율은 비율이고 그 대출 개수 자체를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세대당 한 건만 대출을 받게 해줍니다. 기존에는 차주당 한 건씩이어서 남편 이름으로 하나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고, 다른 집은 또 아내가 대출을 받고, 그 다음 집은 아들이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이 하나씩 집을 막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세대당, 그냥 가족에서 한 명만 대출을 받아서 이 서울 요 투기 지역 안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 수요가 훨씬 줄겠죠. 대출이 안 되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현금 주고 사면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돈 없는 사람들은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대출이 안 나오는데 30%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20억짜리 강남에 집을 살려면 20억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죠. 이거는 최대한 조속히 개정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하게 되겠죠. 자, 이걸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되게 내용도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빨리 설명을 했는데도 말을 되게 빨리 했는데도 양이 많죠. 근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요약 정리 1입니다. 정부가 봤을 때 다주택자는 그냥 투기 세력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을 때려잡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정부는. 그래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수도권 안에서 다주택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도권에서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아니겠죠. 그러니까 수원이나 안산,
뭐 안양 이런 데는 빠졌어요. 근데 이제 광명, 일산, 판교, 뭐 분당, 뭐 하남, 위례 이런 데겠죠. 그런 데는 다주택자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18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할 거니까 그 전에 팔아라 라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팔지 않을 거면 상관없는데 18년 4월부터 세금을 20%씩 때릴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싫으면 다주택자는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이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4년 의무 보유가 되고 전세나 월세는 5% 이상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팔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2번 수도권에서는 분양권 장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분양권 해봐야 내가 무조건 양도세 다 50% 때릴 거야. 그리고 너 분양 하나 받으면 팔지도 못하게 할 거야. 준공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게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전매 제한을 하고 양도세를 50%씩 때린다. 언제부터? 18년 1월 1일부터 때린다.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남았죠. 분양권 있는 사람들은 4개월 안에 팔아라 이 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면 내가 돈 못 벌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 17년 12월까지 팔아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약정리 3.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도 돈 못 벌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을 올리고 그래서 수익성이 안 좋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지위를 남한테 줄 수도 없게 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봐야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올 거다. 그 말은 뭐죠?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기존에도 땅 주인들, 건물 주인들 비위 맞춰가면서 최대한 추가금 없이 해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다가 이제는 뭐 도저히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임대주택도 많이 지어야 되고, 사람들이 뭐 이게 지위 양도도 안 되니까 이제 분양 시장도 이제 확 줄어들 거고, 그렇게 해서 지어봐야 초과이익 환수한다고 막 그러니까 집주인들 동의 얻기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요약정리 4. 돈 없으면 수도권에서 집 사지 말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규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조금은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50%밖에 안 해줘요. 이게 좀 정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서울에서 집 대출을 50%밖에 안 해주면 집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현금으로 집의 절반 이상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죠. 보통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선 이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을 갚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돈을 만들어내서 집을 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약을 하면 돈 없으면 서울에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죠. 자, 주택담보대출도 아주 비율을 규제를 할 거고, 그리고 특히 투기지역 안에는 건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들은 이제 대출 받을 생각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부작용은 없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다주택자들이 다 팔게 되고 해서 너무 뭐 고소하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뭐 다주택자들 다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작용은 없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을 매도한다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매수한다는 거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팔고 싶다고 해도 누군가가 내 집을 사주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들 보고 지금 집을 다 팔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양권 산 사람들 보고 분양권을 다 팔으라는 거고, 그러면 그걸 사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다주택자를 이렇게 때려잡는 이런 정책이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늘리지는 않겠죠. 그러면 결국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줘야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집들을 무주택자가 사줘야 되는데, 무주택자들도 대출을 규제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대출도 더 안 해준다고 그러고, 근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으라고 그러고, 근데 무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겁니다. 대출을 규제하고 매도를 막 권장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집값을 내리겠다는 의미죠. 정부가 봤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과열됐으니까 집값은 앞으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투자하지 마, 투기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는데 집을 살까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싶은 이유가 뭐죠?
내가 전세 살고 월세 사는데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살면은 나는 집을 못 사겠다 생각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계속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다주택자들이 계속 집을 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지금 사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을 계속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면 결국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이 규제당하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집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겠죠. 이 정책대로라면 말이죠. 어떤 무주택자들이 뭔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집을 사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요. 자, 그러면 그건 필연적으로 구매 수요의 하락으로 오죠. 다주택자들은 집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 팔으라는 분위기고,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내가 지금 뭐하러 사냐, 좀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안 사겠죠. 그럼 당연히 분양시장이고 뭐 기존 매매시장이고 거래는 뭐 정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나 안 판다 이러고 그냥 물건을 안 내놓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내놔도 안 팔리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이러겠죠.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짓는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시장들이 지금 급격하게 냉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형 건설사들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었죠.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빌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신축은 이제 많이 힘들어지겠죠. 어찌됐든 간에 집을 사버리면 양도세가 뭐 너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당분간 어떤 공급의 중단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살기에는 좋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뭐 강남에 살고 싶어 하죠. 내가 돈만 있으면 강남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인데, 그리고 여전히 서울은 뭐 개발 호재들도 많고 뭐 지하철도 계속 생기고 뭐 공원도 만들어주고 뭐 계속하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있죠. 근데 집을 짓겠다는 그런 수요는 이제 확 줄겠죠. 사겠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럼 공급은 줄어들고, 그런데 살아야 되는 수요는 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필연적으로 매매 수요보다는 전월세 수요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무주택자들이 지금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지금 분위기에서 못 사겠죠, 당연히. 관망을 하고 지켜보려고 할 겁니다. 그럼 다주택자들도 못 버티는 사람들은 막 물건을 던지겠죠. 그러면 또 이 상황이 좀 골치 아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싸게 나오면은 무주택자들이 사줘야 되는데, 무주택자들이 이번에 그렇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며칠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나 아마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는 뭐 명확해 보입니다. 공급이 없을 거니까. 근데 여전히 시장에 돈은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돈들이 어딘가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서울에는 여전히 개발 호재들은 많이 있죠. 용산에 지금 공원 계획도 있고, 지금 뭐 강남에는 뭐 저기 한전 그런 부지도 있고, 지금 뭐 잠실 주경기장 재개발도 있고, 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9호선도 지금 좀 있으면 개통하고요. 뭔가 지금 개발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떠돌아다니는 돈들이 어딘가에는 정착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딘가로는 또 흘러가게 되겠죠.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양도세를 60%까지 때렸었습니다. 3주택자들한테 60% 때렸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샀었습니다. 왜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양도세는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 뭐 6개월 만에 1억, 2억씩 올라가는데 세금 60% 내고 40% 먹겠다 생각하고 막 옛날에 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책이 똑같아요. 양도세를 중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 양도세는 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번거해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양도세를 뭐 많이 때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명확한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벌면 많이 떼갈 거니까 어차피 돈이 안 돼 라는 식의 정책인 거지, 너 아예 이게 오르지도 않을 거야, 오르지도 않게 만들 거야 라는 것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해결은, 그 해법은 간단합니다. 수요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지금 지방 도시들은 많이 폭락한 곳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곳들은 보면은 공급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다른 신도시가 생기면서 수요가 이렇게 분산되는 곳들입니다.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말은 어디 대전에 살아도 충분히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고, 광주나 부산 뭐 이런 데 가도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학교가 있고, 거기서도 충분히 자기의 생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중되는 거를 막아야 이 집값의 상승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정책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공급을 아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공급도 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아주 약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본질이 해결된 건 없는 거죠. 그냥 수요만 잠깐, 투기 수요만 잠깐 눌러놓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문제의 본질이 해결은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양도 빠졌고요, 수원도 빠졌습니다. 광교도 빠져 있죠. 용인, 수지도 빠져 있고요. 지금 빠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됐든 돈이 떠다니고는 있거든요. 지금 이 돈들이 어디로 가긴 가야 되는데, 주식으로 가는 것보단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의도치 않았지만 지방의 대도시들이 다시 또 갭 투자 때문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로 돈이 흘러가긴 가야 되는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갈지는 지금 예측은 안 되지만, 뭐가 됐든 이 수도권 쪽을 규제하면 또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2010년, 2011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결국엔 문제는 해결되는 건 없어요. 이 정책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달인가요? 또 뭐 어떤 주거 안정화 대책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현 상태로는 문제가 잠깐 미뤄지는 것 뿐이지 어떤 해결되지는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잠깐은 눌러놓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폭발은 또 할 거다라는 게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세금 가지고는 그걸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높아졌죠? 그러면 한 발 떨어져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수도권에 거의 없고요. 그리고 다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다 상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이거든요. 거기다 저는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금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어떤 기회가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뭔가 한 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마음 편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거든요.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뭐 이런 얘기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도 다시 뭐 서울에 집을 살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좋겠습니다. 가을 정도 넘어가서, 추석이 넘어가서 어느 정도 이 추세가 보일 때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들어가서 뭐 바닥에 잡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예측이 쉽게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너무 강력한 정책들이 동시에 터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도 저는 분양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뭐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졌죠. 그냥 50%씩 양도세 내는 것도 있지만 전매 제한도 막 하고, 그리고 지금 뭐 대출도 안 되고 규제가 막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뭐 계약금만 있으면은 뭐 프리미엄 장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어렵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이유는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지 나도 그 투기판에 끼어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어차피 들어가 봐야 소용없네 라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퍼지겠죠. 그럼 이제 분양시장은 많이 급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결국에는 어차피 그 집은 부시긴 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당장이 아니라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재개발, 재건축 호재라는 자체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호재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관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저 당장 팔아야 됩니까?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내가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단번에 생기기도 하지만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이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 항상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 많고, 어떤 뭐 정치권이나 어떤 그런 뭐 지지율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은 어찌됐든 간에 호재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근데 잠깐 또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관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뭐 이 정책 전에 그 정도로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걱정은 아까 말했듯이 다주택자들이 팔아야 되는데 그럼 그 집들을 무주택자들이 사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집을 안 사겠죠, 무주택자들이. 그럼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팔겠습니까? 못 팔겠죠. 그리고 18년 4월이 지나가면 어차피 양도세 맞는 거 가지고 있자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뭐 이런 뭐 정책이 막 강력하게 나오고 이런 시기에 그럼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부동산 본질의 가치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가 기대감, 어떤 그런 투기 심리로 올라갔던 것들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올라야 되거든요. 본연의 가치로 다시 다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용산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용산은 지금 뭐 미군 기지가 이전하고 뭐 용산 공원이 생기는 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어떤 양도세 정책을 쓰든 뭘 하든지 간에 군 기지가 없어지고 공원이 생기는데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냥 그냥 서울에 아무거나 사도 올라 라면서 샀던 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계산하고 사셨던 분들은 조금 미래는 그래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남들이 막 추격 매수하고 이럴 때는 나오셔야 되고요. 남들이 막 공포에 떨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작년부터였죠. 계속 가능하면 분양 좀 하지 마시고 좀 이제 상가를 사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책을 보고 지금 웃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 정책 때문에 정말 밤에 잠이 안 오고 술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선택들은 본인이 하시는 거긴 하지만 항상 위기는 기회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기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나 이제 앞으로 부동산 하면 안 되겠다, 모든 거 포기하고 다 뭐 주식으로 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여전히 뭐 그래도 부동산이 최고야 하면서 계속 뭐 무작정 버티는 것도 아니고 조금 선별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강력한 정책이라 어떻게 미래가 바뀔지는 저도 사실 감은 안 옵니다. 그냥 예측을 하는 정도지만 잘하는 점도 있고 좀 허술한 점도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이제 가면서 또 대응을 해 나가겠죠. 나갈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분양 쪽에서의 그런 광풍, 어떤 그런 투기는 저도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러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까지 막아버리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좋은 집이 필요한데 그 수요 자체를 막는 거는 또 다른 또 폭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네요.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정태익이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